사실 이런 자리에 농민이 익숙하지 못하죠. 사실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신나게 뿜바인 작업하다가 지금 작업장에다 세워놓고 야구야 지금 왔습니다. 제가 뭐 전문적으로 이렇게 뭐 전문적 지식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어찌됐든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지금 농업농촌이 어려워진 상황에 대한 농민의 의견, 농민의 소리를 듣고자 해서 아마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권평 대표님도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제목을 위기의 먹거리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저희 얘기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먹거리 운동하는 사람들이 지금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앞에 청와대 딱 100m, 한 150m 지점에 지금 등지를 들고 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농업농촌 무너지면 대한민국 일이 없다. 농업 얘기를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분들이 농민들이야. 농민들도 있는데 농민이 아닌 분들이 더 많아요. 여기 이분 누구신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네. 정의당 농민위원장이시죠. 이번에 정의당이 농업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정의당 소속 의원님들이 농해수위 쪽에 가 계신 분은 없는데, 사실은 농해수위 위원보다 더 적극적으로 농업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정의당의 윤수아 의원님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농민단체 쪽에서는 윤수아 의원님은 농해수위 위원보다 더 높이 쳐주는 위원님이신데, 어찌됐든 정의당이 지금 이 농업 문제에 관심을 갖고자 해서 아마 농민단체에서 오랫동안, 전농이라고 하는 농민단체에서 정책위원장을 했던 이 친구인데, 지금 현재 이 상태가 이분이 15일 단식을 하고 요 두 분이 29일 단식을 하고 마쳤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단체 대표들이 릴레이로 지금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단식하고 지금 단체 대표들이 계속 릴레이 단식을 하는데, 저도 여기 이제 계속 며칠간 있었죠. 근데 제가 여기 왜 구태여 이 얘기를 지금 서부터 꺼내는가? 여기에 이 천막을 아주 지금 천막을 쳐놨는데 비닐을 그냥 쳐놨습니다. 근데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단식을 하신 분들이 30일 넘고 못 버텨서 이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때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게 뭐냐면, 뭐 농정적폐청산 대기업 이걸 얘기를 했지만, 저것을 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면담을 요청한 거예요. 근데 면담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쪽에서 반응을 한 거죠. 그 바로 옆에 전규조 선생님들이 지금 법인우주 해달라고 바로 옆에서 지금 하고 계신데, 그분들은 교육부에서 주무관 한 명 안 나오고. 근데 이 캠프에는 어찌됐든 장관도 왔다 가고, 그 다음에 청와대 수석이 왔다 가고, 농업인 비서관이 매일 와서 부산 인사 드리고 가고 하면서 다 이루어졌는데, 왜 철거를 못하냐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저 단식 농성장이 어찌됐든 SNS를 타고 이 시민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 농성장 계속 릴레이 방문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거 정리 못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위치에도.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농민운동이 농민의 생존권이 아주 주된 이슈였다라고 하면, 이제 이 농업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과거에 농민운동 진영이 했던 방식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이거 논리적으로 설명할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저희들이 과거에 여의도에 아니면 국회 앞에 몇만 명이 가면 그때만 해도 상당히 긴장돼 있고 이 사회적 반응이 있고 정치권 반응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다녀도
정권이 바뀌었어도 농업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 걸고 단식을 계속한 거죠. 근데 어찌됐든 반응은 있는데 문제는 기존의 그 방식으로 농민의 생존권의 문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이제 회의감을 가지면서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 농업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 중에 유명히 나왔죠. 이게 몇 명인가요? 393만 8천 393만 8,570명 1000만 명이 넘었죠. 이게 뭘까요? 이걸 누가 주시냐면 농협이 했습니다. 사실은 제안은 우리가 농민단체가 했는데 이걸 농협이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반영해라라고.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명해 이 지금 이게 뒤에 이게 쌓여 있는 게 이게 지금 서명집입니다. 뒤에 박스로 해놓은 게 1000만 명이 서명을 했으니까요. 이 농업의 문제를 그러면 농업의 가치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먹을거리인데 먹을거리 위에 또 가치가 있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사회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나오는 것이 뭐냐면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농업하면 그냥 먹는 거, 생산하는 거 요거에 탁 했고 그 다음에 농업 문제 하면 뭔 문제였어요? 농민들의 생존권의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그걸 뛰어넘는 거죠. 어떻게 뛰어넘어요? 농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야 먹거리만이 아니더라. 다양한 가치들이 있더라. 그럼 그 가치가 뭐냐? 여기 쭉 잘 나와 있어요. 먹을거리도 있지만 생태 환경을 보존하는 가치가 아주 크다. 그 다음에 경관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의 다양한 가치들을 중심에 놓는 그러한 농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내지 않으면 이 농업 문제 풀 수 없다. 이게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 헌법 개정 운동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국민적 공감대로 만들죠. 근데 문제는 농업이 그러면 다 공익적 가치만 있냐. 근데 학자들이 이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야 그러면 역공익적 가치는 없냐? 역기능은 없느냐? 사실 역기능이 있죠. 생태 환경을 봤을 때 왜 어떻게 그러면 어떤 문제냐? 농토에 과다하게 화학 비료를 많이 쓴다든지 농약을 쓴다든지 지금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녹색임을 위해 관행농업이라고 하는 70년대부터 벌어지고 있는 이 농법 자체를 생태 환경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다. 이거 제가 친환경을 해서가 아니라 농업이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그래서 이것을 표현을 공익적 가치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농업의 다원적 가치 그 중에 공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농업 정책이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이때 이분들하고 여기서 주장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여기에 정의당에서 이렇게 딱 지지 프랭카드를 붙여줬는데 이게 경북공 담장인데 농정 적폐청산과 대개 족구를 단식는다 이렇게 돼. 그러면 여기 오시는 시민들이 다 물어봐요. 한 분도 안 빠지고 물어봐. 제가 앉아봐 있으면 도대체 농업의 적폐가 뭐예요? 도대체 뭐요? 아니 그냥 이렇게 요즘은 이 촛불 혁명 이후에 다 적폐청산 하는데 지금 당신들이 얘기하는 농정 적폐는 뭐요? 이걸 물어봐요. 좀 너무 추상적이다. 그래서 당신들이 요구하는 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설명해 줄 수 있냐? 이렇게 하시거든요. 요 오시는 분들이.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죠.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농업을 먹을거리를 단순한 이 기업 자본들이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 썼다. 그리고
그것의 급기야 그것이 어디까지 왔냐면 수익개방이라고 하는 제가 뒤에 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완전히 개방이 되고 그리고 그 개방 속에서 우리 정부가 취해온 정책이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든 소위 말해서 노무현, 김대중 지금 문재인 정부조차도 어떤 걸 중심에 놓냐면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생산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야 수입 농산물하고 대한민국 농민들도 농산물도 한바탕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체력을 길러야 된다. 이게 농업 정책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싸우잖아요. 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부쉈어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김영삼 정부에서 49조를 부쉈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에서 뭐 여러분들 우리 농민들은 귀가 아프게 들었는데 119조 원 막 있는 예산 다 갖다 몰아가지고 근데 그 전반적인 예산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 선생님 말씀하신 경쟁력을 갖추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느냐?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게임 속에서 경쟁력이지 공정하지 못한 게임에서 경쟁력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농이 30헥타짜리거든요. 미국의 소농은 3,300헥타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농이 30헥타짜리하고 300헥타짜리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하라고 정책을 해서 그러면 농민들한테 정책을 어떻게 썼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살아남을 놈만 집중적으로 구성합니다. 그게 농업정책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업농이라고 하는 규모화농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정책의 기본 구조로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농업 문제에 대해서 농농 갈등도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되게 심합니다. 대농과 소농 이미 중소농들은 다 가버렸지만 이게 되게 첨예한 것들이죠. 그래서 정책의 수혜를 본 사람들은 한두 명 살아남아 있는 구조가 돼 있죠. 근데 대부분 뭐였냐? 다 몰락해. 그래서 그런 선택과 집중,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조한 생산력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전환시켜라. 어떤 걸 아까 얘기했던 농업의 다양한 가치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요게 이제 저희가 요구하는 사실은 개혁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 경쟁력 중심의 농정을 폈던 관료들이 그들이 적폐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전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럼 우리 전국지역에서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언론에서 들으실 뭐 매스컴에서 보시겠지만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그 이슈 한번 김제다가 하는 거예요. 스마트팜이 뭐냐면 스마트팜은 어찌됐든 농업에 IT와 지능형 농자재를 개발해서 농민들의 고령화되고 일순위 없는 부분을 해소해 주겠다라고 하는 정책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죠. 왜? 농민도 과학 문명의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거기에 돈을 천문학적인 숫자를 쏟아붓어요. 연계. 근데 그걸 누가 하냐면 기업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의 당초의 그림을 그렸던 것이 얼마짜리냐면 1,600억짜리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이 막 남부질 당했죠. 예산이. 왜냐면 여기저기서 저항을 하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 정부가 그걸 끊임없이 연락했어요. 근데 그것에 가장 우리가 지금 이번에 김제에 오는 스마트팜 이전에 뭔 사건이 있었냐면 LGCLS라고 하는 회사가 새만금에다가 70만 평짜리 유리온실을 짓겠다고 했어요. 70만 평. 그래서 거기서 오이, 파프리카, 토마토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첨단이죠. 근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생산을 하면 그게 시장으로 방출이 됐을 때 기존에 있는 농민들은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하냐? 누가 하냐? 그리고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수혜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 다 기업. 제가 이따가 축산 쪽 사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어찌됐든 그러한 부분들을 다 제대로 농정의 방향을 틀어라. 이게 이제 요구사항인 거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농업의 다양한 가치가 존중되는 정책어 이게 이제 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 농업의 현실을 한번 봅시다. 제가 곡물자급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식량자급률 그러지 않습니까? 식량자급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이 먹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동물이 우리 가축들이 먹는 것을 포함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조금 하는데 여러분들 소고기 1kg 생산하는데 곡물이 몇 킬로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어찌됐든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죠. 어찌됐든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닭, 돼지, 소고기 주로 이런 걸 먹지 않습니까? 이거 다 곡물을 먹고 크는 동물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곡물이 다 어디서 와요? 수입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그것이 다시 2차적으로 사람이 먹기 때문에 전체적인 식량 자급률에 그걸 넣어서 계산을 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이게 2013년도 자료인데 13년도 기준인데요. 23.1% 지금 22%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80년 지금 여기가 우리가 WTO 체제가 95년도에 출범을 하는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막 80년대에 막 진행이 되는 게 80년대에는 거의 50%대까지 식량 자급률을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방이 싹 이루어지고 나서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조한 그 농업 정책을 계속 핀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개방에 대비해서 우리 먹을거리와 농업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정책이었는데 가장 큰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자급률이 급락해버린 거죠. 이게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일본 다음으로 우리가 쌀을 한번 보시게요. 쌀. 이게 지금 수입 쌀인데요.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이 농식품부 공식 자료로는 이게 최근 거더라고 보니까요. 다른 것들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긴 한데 어찌됐든 수입쌀의 비중은 계속 올라갑니다. 수입쌀의 비중. 우리 쌀 자급률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쌀 자급률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걸 가지고 국내 사람들이 다 먹들 못합니다. 자급률이 89%, 80%대로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원인들이 뭐냐면 지금 농지도 많이 지금 훼손당하고 또 논에다 뭐 다른 거 작물을 심어라 막 이렇게 정책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가장 대표적인 그 우리 먹을거리 중에 그리고 농민들에게 가장 경제적으로 혜택을 주는 품목 중에 쌀을 보면 이렇게 상당히 지금 문제가 돼가고 있다는 거고요. 이제 농가수를 한번 보면 농가수는 이게 저희가 80년도 때 우리 그때 몇 만이었어요? 300만 아니 그 300만 네, 300만 이게 계속 보내 지금 이제 100만대로 떨어져 버려요. 100만대로 떨어졌는데 그것도 누가 어떻게 되나 다 고령화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권 대표님 30년 후에 전라북도 지자체 소멸 관련해서 전라북도가 되게 이슈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30년 후에 지금식으로 감소하면 완주, 전주, 익산, 군산 빼고는 나머지는 지자체가 싹 없어져요. 지금 이대로 인구가 감소합니다. 30년. 넓게 잡는 거 아니면 30년이 안 가요. 안 가죠. 안 안 가요? 가요. 아마 10년. 근데 이제 그렇게 지역이 무너지는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농업농촌이 무너진 거죠. 농업농촌이 무너진 결과들이 저렇게 지금 추적으로 나오는 거죠. 지금 이제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제 농민들 만나면 아이고, 올해 같으면 정말 농사 못 쳐먹겠다. 이게 과수농가들은 봄에 냉해 피해로 다 기온가 생겨버리고, 그 다음에 비가 와야 될 때가 비 안 오고 폭염으로 사람도 못 살게 생겼지만 사실은 작물들도 못 삽니다. 그래서 크더라고요. 근데 비가 안 와야 될 때 또 와요. 가을 비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 지난번 태풍 보셨지만 가을 태풍들이 계속 올라오는 것은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계속 그럽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작물 북방한계선이에요. 북방한계선인데 한라봉은 제주에서만 하는 걸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전남 쪽 그 남해안 쪽에서 한라봉이 나옵니다. 바나나도 나옵니다. 제외가 바나나도. 고성의 녹차가 지금 고성까지 가 있어요. 사실은 녹차가 익산에 있는 한나가 북방한계선이었는데 그게 깨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보리도 사실은 이 중부지방을 기점으로 특히 여기가 보리쌀의 주산지가 이쪽 전라남북도인데 이게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도 경기도 쪽에 있는 친구들이 야 보리씨 좀 보내줘봐. 그래요. 야 그거 안 되는데 뭐 하려고 그러냐? 야 우리 학교 시켜 둬야 돼. 야 그거 재배가 되나? 돼요. 인삼 같은 경우가 강원도에 인삼밭 가보셨어요? 강원도 가서 인삼밭 보신 분? 강원도 인삼밭 엄청 들어가죠. 옛날에는 못 들어갔어요. 그게 다 온난화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상 이유들이 되게 우리 먹거리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본질적인 문제 왜 이렇게 됐는지를 한번 이제 봐야죠. 이게 뭔가요? 카길. 카길이 사육공장이죠. 아마 이게 이 사진이 평택에 있는 것 같아요. 이 공장이. 근데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이 평택 항에 이게 군산항, 인천항, 평택항 이쪽이 국제항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국물들을 수입해 올 때 GMO 콩이나 이런 게 들어요. GMO가. 군산항에도 GMO 콩이 들어옵니다. 아니 옥수수 같은 거. 그럼 이게 이제 이쪽 저쪽 김제 쪽 가면 사육공장 있잖아요. 그 하림고 그 공장으로 이송을 할 때 어떻게 갖고 다니죠? 곡물땡 그 큰 차 있잖아요. 트레랑 막 해가지고 구에 포장만 막 덮어가고 가요. 근데 이게 가다가 바람에 탁 해서 널가지고 하나 탁 떨어져갖고 저기에 탁 떨어지면 거기서 자생을 해요. 그래서 그 주요한 항구 주변에는 그 전부 조사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옥수수 같은 거 있으면 채취해가지고 이게 유전자로 되어 있느냐. 근데 거의 큰 항구들 치고는 안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거의 다 나와요. 근데 지금 왜 제가 이 카니를 얘기하냐면 여기 이번에 그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니까 여기 빼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일 모레 지금 저희가 여기도 조사해야 된다. 가격 거래야 된다. 근데 어찌됐든 전 세계의 먹을거리의 4분의 3을 이 친구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5대 곡물 메이저라고. 특히 카기 젤루크.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단적인 예로 인공위성을 자체적으로 쏴 올려서 세계 기상 상태를 보고 농작물 재배 작황 상태를 보고 그리고 그걸 기초로 해서 유통하고 하는 그런 거대 기업이죠.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이 친구들이 전 세계의 먹거리의 4분의 3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4분의 3. 그러니까 우리 식량 자급률이 지금 22%대로 떨어졌다라고 하면 78%는 사실은 저 기업들 중에서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없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전 세계에 있는 인구가
먹을 수 있는 생산력은 돼 있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지금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는 어떻게 돼요? 기아의 흐름이 있죠. 분배 시스템이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4분의 3을 곡물 메이저들이 장악하고 있는 속에서 분배 시스템이 망가집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저러는데 한쪽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 있나요? 바다 쪽이요.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가 이쪽으로 가 있죠. 각종 질병, 성인병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이건 뭘까요? 이게 뒤에 유체죠. 네. 유체 앞에서 왜 방금도 쓰고 있어? 지혜문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혹시 가시면 집에 참치캔 통조림 갖고 오시죠. 통조림을 탁 까면 참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액체가 있어요. 그게 다 유체. 저게 전부 다 GMO 방식으로 생산됩니다. GMO에 대해서는 아시죠? GMO에 대해서는. GMO는 우리가 한참 그 GMO 여기 싸울 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GM 배우에서 그 GM 작물 개발 사업단이에요. 농진청이. 그게 해체를 하고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무슨 GM 저기 등산 GM에서 무슨 작물 개발 사업단을 만들었어요. 그걸 왜 해서 아는 사람만 솔직히 알아. GMO에서 많이 모르고. 그러니까 GMO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 이게 내일 모레 또 저희도 그 여기 농진청에 지금 GMO 생산하는 것 관련해서 지금 효의하는 상태인데 단적으로 예를 들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GMO는 GMO 방식으로 유전자를 조작해서 종자를 만드는데 그 종자가 어떤 종자냐면 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농사 중에 제일 힘든 게 잡초예요. 잡초. 그러니까 풀과의 전쟁이요. 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 한때 인류가 농경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잡초예요. 잡초. 근데 유전자 조작에서 가장 우리가 잡초를 제거할 수 있는 방식이 가장 원시적인 건 손으로 뽑는 거예요. 손으로 뽑고 요즘은 뭐 애초기로 비고 막 이렇게 하지만 인류가 만들어낸 것 중에 제초제라는 걸 만들었어요. 주면 싹 죽어. 얼마나 재밌냐면 싹 주고 뒤돌아서면 꼬시라지기 시작해요. 어떤 놈은 주고 나면 서서히 죽는데 뿌리채 싹 죽어. 얼마나 편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거다 쉬운 거. 작물도 같이 죽어요. 콩 심었는데 콩 옆에 잡초들이 막 생기잖아요. 제초제를 주면 다 죽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제초제에 살아남는 놈이 있어. 생명체가. 그 제초제에 살아남는 생명체가 있어서 그 생명체의 유전자를 빼가지고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저항성이 있는 유전자를 빼서 콩에다 넣어봤어. 콩 유전자에다. 그랬더니 다 기지하는데 그놈을 주니까 콩은 살아. 그게 유전자 조작의 시초입니다. 사실. 작물의 응용인 거.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글리포세이트라고 하는 제초제가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쉽게 해서 근삼이라고 하는 제초제인데요. 근삼이라고 하면 많이 알 거예요. 그 근삼이 계통의 저항성을 가진 종자를 만들어요. 이 친구들.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전 세계의 4분의 3의 먹을거리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어디만 장악하냐? 생산만 농민들한테 하라고 하냐? 먹을거리의 4분의 3을 장악하려면 생산부터 유통, 가공 이것까지 다 장악을 하는 거죠.
그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생산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저기잖아요. 제추제잖아. 아니, 저 잡추잖아요. 그래서 6월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량 생산. 어느 정도로 가능하냐면 제가 사진이 하나 있을 텐데 이게 브라질에서 콩 3천만 헥타르 옛날 밀림 지역자리 이게 지금 콩 수확하는 거예요. 이 콩을 수확하는데 여기는 풀 없어요? 있겠죠. 거기다 제추제를 쏘아야죠. 근데 그 글리포세이트라고 하는 제추제는 최근에 이제 2급 발암물질로 세계보건기구에서 2급 발암물질로 이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그거 갖고 소송이 진행돼서 지금 계속 승소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런 종자를 만들어서 대량 생산을 가게 하는데 GMO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글리포세이트는 이 작물의 침투성 농약입니다. 그래서 작물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요. 그리고 저는 뭐 농사 짓는 사람이 얼마나 과학적 지식을 많이 하겠습니다. 하도 들어보니까 또 하나 문제는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을 할 경우에는 변이 단백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인체에 줄 수 있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이미 쥐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문제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 사례를 좀 제가 밀가루 하도 요즘 문제가 됐습니다. 밀은 그 글리포세이트를 지금 미국에서 자기들이 먹는 주식인 밀은 GMO 방식으로 생산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력을 미국이 갖고 있어. 왜냐하면 지네 국민들이 주식인데. 근데 그것을 왜 그러면 제추제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참 그 사진은 제가 안 올렸는데 밀밭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면 거기가 비행기가 쫙 지나가면서 저기를 뿌려요. 글리포세이트를 약하게 싹 뿌립니다. 추수기 전에. 그걸 뭐라고 하냐면 건조제라고. 그러니까 농가들이 어떤 거냐면 일률적으로 익어야 수확이 가요. 그래서 우리도 일부는 지금 뭐 제가 이런 얘기 공식적으로 하면 좀 그런데 강원도 감자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추제를 쓰는 게 아니라 홀몬제 비슷한 걸 써서 이 한 번에 싹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갖는 의미들이 되게 좀 그런 문제. 근데 어찌됐든 그 GMO 방식이 그러한 대량 생산을 가능케 하는데 엄청나게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GMO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야, 수입을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알고 먹게 표시를 정확히 하고 표시라도. 근데 우리나라는 이 제품에는 GMO 원료가 안 들어갔습니다. 논 GMO를 표시해도 법적으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제품에는 GMO 원료가 사용된 제품입니다. 이렇게 표기를 해도 이 농가들이 아니죠. 소비자들이 선택해서 먹을 건데 그보다 아주 소극적 방식이죠. 그러니까 특히 생협조직들은 그걸 쓰죠. 가농이나 이런데 가톨릭 농민에서 하는 우리농이나 이런 데서 거기다 이 스티커를 붙여요. 어떻게 붙이나? 난 GMO. 우리는 GMO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걸 붙였는데 이게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과태료 칠 대상이요. 그래가지고 그거 못 붙이게 해가지고 막 지금 엄청나게 그래서 지난번에 20만 명 국민청원 했는데 그게 올라갔던 건데 아주 미움적 이야기를 해버린 거잖아요. GMO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제추제의 내성을 강하게 키운 방식의 먹을거리이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글리포세이트 성분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 변이 현상 때문에 이 GMO는 되게 특히 이 아이들이나 이런 애들한테는 거기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일반적 주장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저거에 대해서 상당히 소비자들이 강하게 지금 표시제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뭘까요? 소가 왜 자꾸
광우병이 저런 증상이죠. 광우병. 광우병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초식동물한테 동물성 사료를 먹여서 나오는 질병입니다. 이건 뭘까? 닭들이고 케이지에서 사육되는, 이게 물론 이제 산란계이긴 한데 육계 같은 경우도 창틀이 없죠. 창문이 없는 거예요. 그 무창계라고 해요. 무창계.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축산 쪽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건 뭘까요? 돼지? 돼지죠? 네. 왜 구데기 봤을까요? 부재요. 호라는 이라고 주인이라고. 부재에 가서 살처분하는 거. 이게 실제 사실. 부재, 요 포크레인 있지 않습니까? 매몰 처리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방제를 할 수밖에 없죠. 자, 닭 얘기 한번 할게요. 우리 쪽 지역에 유명한 닭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가 닭을 키우고 싶어도 키울 수 없어. 지금은 내가 예를 들어서 땅도 있고 다 있어. 내 양계장 쳐서 닭을 막 키우고 싶어. 못 키워. 왜 못 키울까? AI가 무서워. 형들 죽어버리니까 살면 안 돼. 이미 이 닭은 계열화라고 하는 시스템이 작동이 돼 있어.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못 키워. 내가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건 키울 수 있겠죠. 근데 선생님이 닭을 키우고 싶어. 그러면 뿅아리는 누구한테 받아와요? 뿅아리 뼈에서는 못하잖아요. 사료야 뭐 사료 공장 많으니까 여기저기서 갖고 올 수 있다고 하지만, 근데 결정적으로 판매를 해요. 판매가 어디로 갑니까? 이미 우리 지역에 저쪽 그 부안 쪽 가면 참프레라고는 큰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하림 있고요. 뭐 이렇게 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사육 계열화가 싹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주는 대로 사양대로 줘요. 그러니까 그걸 최초로 한 게 하림이죠. 제가 익산에 사는데요. 익산에 지금 이제 돌아가신 양반인데 조한용 시장이 이 익산에서 최초 양계 계열화 사업이라는 걸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만 해도 이 계열화가 뭔 개념인지도 몰랐어. 근데 하림은 비행이 앞서가죠. 어떻게 가냐? 야, 농민들이 닭 하우스 막 바람 불어 널러가 생기니 거기다 위생적이지도 않고 거기다 닭 켜가지고 그거 한 번 키면 보통 막 많이 키면 2달까지 키워야 돼. 그렇게 켜가지고 돈 되겠냐? 아까 얘기했 경쟁력을 이게 되겠냐? 그래서 아주 선진적인 그 양계사를 갖고 설계 도면을 갖고 와서 야, 내가 진다. 하림이 쳐줘요. 땅은 내 땅이지.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하냐? 무창계 나라에서 창이 없어. 근데 닭장에 창이 없으면 어떻게 다 뒤질 거 아니에요? 환기가 막 돼야 돼. 근데 그게 돼요. 하여튼 기가 막힌 깨끗해. 그리고 막 옛날에는 하우스에다가 막 보온덮개 해갖고 막 꼭 어디 가면 막 그 쓰레기장 같이 생긴 데서 닭을 켰는데 비위생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딱 하림에서 가는 데는 가서 보고 양복 입고 가도 밖에 가서도 닭 키는지 안 키는지 몰라. 냄새만 없어지면. 그리고 거기서 닭을 쫙쫙쫙 빼내는 거야. 근데 획기적이요. 2달 키우는 걸 28일 만에 빼내요. 그리고 종개도 좋은 놈을 가져와. 거기서. 그 씨앗도. 그래갖고 자기들이 부화장까지 해. 저희 동네 부화장이 있어요. 부화해서 주어. 뿅아리 주고. 대신 당신은 사육비만 받는 건데. 대신 조건이 있어. 1000마리를 주면 반드시 키로수를 몇 킬로가 나와요. 안 되면 까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고생 많았죠. 지금은 이제 그 계열화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부류가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할인 공정거래에서 그 위반했다고
막 과징금 때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똑같은 닭을 키는 사람들 입장인데 두 집단 입장이 다르게 나와요. 하나는 한쪽은 한임의 방어막으라고 있고 한임은 한쪽에서 비판하고 있고 그거 벌써 그 계라에 들어가 있는 농가들 중심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농농 갈등을 유발시키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축산도 계열화라고 하는 걸로 쭉 가는데 지금 할인이 닭만 켰어요. 근데 지금 오리는 오리형은 어떤 오리 생각나세요? 상표, 주원 산오리, 주원 오리 누구 걸까요? 그건 잘 모르시죠. 할인이 인수원님 옛날에 인수했습니다. 옛날 얘기죠. 자, 연구대 가면 선진농, 신진농 그 농장 할인이 인수했습니다. 할인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농민단체 중에서 가장 강력한 단체가 전농 다음으로 강한 단체가 어디냐면 속히는 단체예요. 한의협회가 머리띠 되고 요즘 맨날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할인 절대로 우리 소 진입하면 안 돼. 그 친구들은 바꿔요. 생산 현장에 기업이 부르는 순간 농가들은 다 몰락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거든. 부르지 마라. 근데 비공식적으로 할인하고 연관되어 있는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비공식적으로 키는 것이 뭐 들리는 얘기로는 저는 정확히 확인 안 되는 한의협회 쪽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 8,000두 정도를 키고 있다. 근데 사실은 할인이 계속해서 소를 키우고 싶어 했던 시도들은 계속했습니다. 익산시를 움직여가지고 그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용역도 전북대학교 주었던 사례가 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업들이 이렇게 이제 생산 현장까지 진출을 하는 거죠. 이 닭은 참 저 친환경 사람들 입장에서는 닭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건데 어찌됐든 이 사육 방식들이 다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공장형 사육 방식이라고 표현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뭐냐면 생산을 하기 위해서 뭐 이 동물 복지나 이런 건 전혀 없죠. 여기서 평생을 그 닭 평균 수명이 7년입니다. 닭 평균 수명이. 근데 여기서 그냥 알 낳다가 가고 28일 만에 도축해서 나가고 이런 구조 속에서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닭도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정도 되면 좀 토종닭 개념으로 좀 질감도 좀 있고 해야 되는데 요즘 그 튀김닭 삶아서 먹으면 다 그걸로 사람들 입맛도 다 길들여져 버리고. 자, 아까 얘기했던 전 세계의 4분의 3을 기업이 주도하는 먹거리 시스템을 우리가 뭐 경제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세계 먹거리 체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세계 먹거리 체계가 이게 얼마나 교묘하게 가냐면 하여튼 어찌됐든 종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기업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농민들은 저도 제가 89년도에 농촌에 들어갔는데 그때만 해도 종자 이직하는 거 이렇게 한두 개씩은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계속 내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어디로 갔냐면 농약방으로 가요. 토종이 없어 있어요. 그리고 고추 같은 경우도 거기서 씨 받아가지고 다음에 심으면 어떻게 돼요? 터미네이터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과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왜냐면 종류회사가 돈을 벌으려면 계속해서 농민이 그걸 구매해 쓸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돼요. 그래서 F1으로 딱 가면 뭐가 있냐면 쪼리가 돼버려요. 안 돼. 형질이 안 나와. 그렇게 해서 종자를 다 이렇게 해서 싹 모든 것들을 다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 세계 먹거리 체계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저기 가장 핵심은 누구예요? 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먹을거리는 한 번 생산부터 유통까지 다 장악을 하면 지금 최첨단
걷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핸드폰. 삼성에서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디에서? 애플에서 또 하나 치고 아이폰 올라오고 이제는 중국 기업까지 올라오잖아요. 이게 돈이 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윤으로 봤을 때는 이 먹거리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엄청나게 돈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이 기업의 자본들이 계속해서 이 먹거리 시장을 계속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 국내에서도 아까 제가 할인 예를 들었고 아까 그 다음에 그 스마트밤이라고 하는 그 포장으로 누가 들어오냐면 기업들이 과거에는 유통 가공만 했어요. 가공 유통만 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야? 생산 현장까지를 들어와서 장악하겠다. 이게 그런 본질적인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세계 먹거리 체계를 보고 배운 거죠. 이 친구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이 먹거리 시장에 가장 관심 있는 기업이 LG입니다. LG생명공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계속해서 저런 그 GMO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높죠. 그리고 LG CNS가 그 새만금에다가 그런 시도들을 했던 것도 그렇고 이번에 스마트팜 밸리 사업도 사실은 암암리에 모종의 배후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는 겁니다. 그 맥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이 체계에서 이걸 또 관철시켜내는 또 정치적 행위들이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행위들을 하냐면 물건을 잘 팔어 농산물을 잘 팔아먹으려면 무엇을 없애야 돼요? 국가 간의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 해요? 무역 장벽을 없애야 돼요. 무역 장벽을 없애는 것, 새 협상이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루과이라는 협상의 가장 핵심은 그 무역 장벽을 해소하는 협상이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이 89년도 그 협상이 타결이 될 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세 가지가 됩니다. 농업 쪽 분야에서 하나는 뭐냐면 관세라고 하는 무역의 장벽을 허무는 것을 한 번에 싹 해소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해소시켜내죠. 그래서 어느 품목은 몇 년 뒤에 관세를 몇 프로까지. 근데 지금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장벽은 계속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려나 모르겠지만 그 협상 끝나고 나서 김영삼이가 했던 것 중에 대국민 담화로 했잖아요. 쌀만큼은 기방하지 않겠다. 협상에 넣지 않겠다. 그래서 10년간 유예를 받고 노무현 정부 때 95년도에 했고 2005년도에 재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때 또 10년 유예 받아가지고 2015년도에 해야 되는데 협상 않고 우리가 그냥 선언해버렸잖아요. 관세화로 해서 열어버리자. 이렇게 됐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WTO 체제가 가지고 있는 본질은 농업 쪽에 있어서 물론 WTO 체제의 논의에서 다양한 분야들이 있었지만 가장 핵심적 분야는 농업 분야였습니다. 그 농업 분야 중에서 가장 핵심적 의제가 무역 장벽을 해소하는 거다고 그 다음에 농민들한테 주는 보조금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건을 잘 팔아먹으려면 무역 장벽도 해소하고 그 나라의 생산 기반을 파괴해야죠. 그 생산 기반을 유지시켜주는 것 중에 결정적인 게 뭡니까? 보조금이에요. 그래서 보조금도 허용하는 보조가 있고 허용하지 않는 보조가 있어요. 농민들이 이제 그걸 좀 익숙해져 있습니다. 주곡수매가를 폐지하죠. 농민들한테 벼를 사는 것을 제도를 폐지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농민들한테 비싸게 벼를 사주면 농민들이 계속해서 쌀농사를 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폐지시켜요. 그래서 생산에 직접적 도움을 주는 보조금은 총액을 제한을 시켜놓고 고발을 못 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허용하는 보조는 따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선진국도 우리나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농업의 다양한 가치 있지 않습니까? 공익적 가치, 생태 환경적 가치 이런 쪽에다는 돈을 써도 돼요.
이런 걸 써도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지금 주는 보조금이 농업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주는 보조금들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선진국은 그 보조금 비율이 농업 예산에 엄청나게 크게 차지하거든요. 70%까지 차지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20%도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농민들만 죽을 판이냐 우리 다 죽게 됩니다. 농민들의 도덕적인 문제로 봅니다. 농민들한테 특혜주는 걸로 보고 있죠. 근데 사실은 먹거리 문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양한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의 가치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농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같이 합의해주고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 얘기는 좀 들어가고요. 어찌됐든 이 세계 먹거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시켜내고 하기 위해서 정치 권력들을 동원해서 만들어간 것들이 각종 협상들이었는데 그것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고 그걸로 인해서 출범시킨 것이 WTO 체제고 그리고 WTO 체제로 합의하지 못한 것들을 다시 추가적인 협상을 하겠다라고 한 것이 DDA 협상입니다. 지금 난항을 겪고 있죠. 지금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이 다자간 협상이 잘 안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합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룹으로 나눠줘. 이해관계에 있는 집단으로. 그래갖고 합의가 안 돼, 잘.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전략을 수정을 합니다. 어떤 걸로? 1대1 국가. 그것이 FTA. 그런 식으로 이 무역의 장벽들을 해소시키면서 이 세계 먹거리 체계를 견고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이 체제를 우리 사회가 지금 가진 지가 지금 한 20, 30년 됩니다. 근데 20, 30년 된 상황 속에서 이걸 극복하려고 아까 우리가 정책을 썼던 건 뭐냐면 소위 말해서 개방농장이라고는 경쟁력 중심의 농업정책을 썼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냐? 먹거리 위험성들이 제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식량 자금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WTO 체제가 출범하기 전에는 그래도 50%대까지 갔던 것들이 지금 반토막 나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지역이 다 무너져 버리죠. 농민들이 다 떠나버리고. 이런 사회적 문제들이 아주 심하게 일어납니다. 여기에 뭐 환경의 파괴, 이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생산 체계 방식이 대단히 농약에 의존하고 화학농에 의존하고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먹거리 위험성은 GMO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먹거리 안전성의 위험을 받는 거죠. 그리고 농촌 사회는 중수능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선택과 집중 중에 선택받은 인간만 살아남는 거예요.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가 다 붕괴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냐? 이걸로는 안 됩니다. 이걸로. 저걸로는 도저히 이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대안 먹거리 체계를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는 사회적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새로운 대안 체계를 고민을 합시다. 그래서 나온 것이 지역 먹거리 체계라고. 우리가 로컬푸드 많이 들으셨죠? 우리 로컬푸드 뭔만 생각하냐면 직매장만 생각합니다. 직매장만. 잠깐 옷 좀 먹고. 아니, 기억내지 마십시오. 자, 지역 먹거리 체계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문제 제기하기 시작한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사실은 친환경 학교급식이죠. 왜 그러냐면 이것도 아까 의도적으로 세계 먹거리 체계에서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하자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했냐? 저 세계 먹거리 체계 속에서 가장 식단의 위협이 가장 먼저 오는 데가 어디냐면 단체급식. 가정집에서는 내가 골라서 먹을 수도 있고 선택권이 있지만 단체급식은 일방적으로 주는 대로 먹는 구조잖아요.
근데 학교 급식이 어떤 구조였냐면 전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학교 비자금을 거기서 다 만들었잖아요. 학교 비자금을 다 거기서 만들었던 거잖아요. 애들 먹을 거리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식중독 싸우고 가려고. 가서 개밥도 아니고. 지금은 아마 전라북도에 있는 초등학교 가서 점심 때 밥 먹으면 이지간한 식당에서 먹은 것보다 훨씬 좋은 식재료로 만든 밥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학교급식을 운동을 정치적으로 이슈화해서 성공시켜내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학교급식을 다양한 형태로 이제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지금 급식센터가 없는 데가 김제하고 정읍하고 두 군데만 없고 나머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급식을 딱 보니까 사실은 학교급식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돈이 안 돼요. 왜 돈이 안 되냐면 엄청나게 다 품목, 소량 다 품목이고, 그리고 저건 방학도 있어. 그 농작물이 방학 때 성장을 멈추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구조예요. 근데 두 가지를 봅니다. 두 가지를 보는 것 중에 어떤 걸 보냐면, 하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농민이 농산물 가격을 정하고 내는 구조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장사꾼이 가격을 정해주고 거기다 내는 구조지, 농민이 공산품처럼 가격도 붙여서 내줄 못해요. 근데 이 구조는 가격을 합의를 합니다. 농민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얘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소비지인 학교와 그리고 행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가격을 협의를 해요. 그래서 농민도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 가격 협상에 같이 동의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까 선택과 집중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것 중에 농업의 구조가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는 복합 영농이라고 있어요. 소도 키고 돼지도 키고 닭도 키고 벼농사도 짓고 막 다 있어요. 근데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니까 야, 소 키고 돼지 키고 닭 키고 이것저것 다 하면 경쟁력이 되겠냐? 하나만 집중해서 해야 한다. 경쟁력이 되지. 이게 정책 기조였어요. 그게 전업농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익산은 고구마가 되세요. 익산 고구마만요. 봉동은 생각만 해야지 문 다른 걸 하려고 그래. 집중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경쟁력은 그럴싸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격이 폭락하면 그쪽 지역 경제가 싹 죽어버려. 그리고 농가 경제도 한 방에 가버려. 또 하나 문제는 지역의 먹거리들이 이 작두체계가 싹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학교급식은 야, 익산은 고구마가 주사니까 학생들 니들 고구마만 먹어 그렇게 못 오잖아요. 못 오잖아요. 근데 지역에서 이 학교급식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없어졌던 작두체계들을 만들어내요. 군산이요. 제가 군산 살아요. 군산은 하우스가 안 돼요. 아니요. 바다하고 인접해서 하우스는 지하수가 기본이잖아요. 뽀물리면 다 짬올라가서 안 돼. 그 군산은 사람들이 그랬어. 야, 군산은 학교급식에도 너네는 안 돼. 너네는 구조적으로 안 돼. 근데 군산 이쪽, 성산 이쪽에서 다 생산합니다. 몇 해 동안에는 막 여기저기서 갖다 먹었어요. 근데 지네들이 이제 해보는 거예요. 야, 우리도 우리 동네 애들한테는 우리가 한번 생산해서 먹여보란다. 그래갖고 생산하니까 돼. 그리고 옛날에 없어있던 잡곡들이 막 만들어져. 이게 이제 그런 현상이 막 이 학교급식을 통해서 배웁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돈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결정적인 단점이 뭐냐? 아이들이 없어져요. 시장이 줄어. 전라북도가 1년에 5,000명씩 줍니다. 학생 수가. 결정적인 거죠. 쪽수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막 보이는데 안 돼. 그래서 지금 얘기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학교 급식에서 배웠던
학교 급식의 장점들을 계속 부각시키고 살 수 있도록 영역을 공공급식 영역으로 확대하자. 이게 이제 지금 시민사회운동이 그리고 이미 정치적 영역까지도 이 내용이 공공연에 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공공급식 영역으로 가는 문제에서 일단은 공공급식이라고 하는 영역은 하여튼 세금이 들어가서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공간은 전부 지역산업입니다. 지역의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자. 이런 게 이제 가장 핵심적 화두고 그래서 최근에 농식품부가 이게 급물살 탔습니다. 이게 정권이 바뀌는 흔적 중에 하나가 저건데요. 야, 그 로컬 푸드로 싹 해버려라. 그래갖고 지금 그 농진청, 전라북도 같은 경우 농진청에 들어가는 농진청에 제가 들어보니까 1년에 200억 정도 먹는답니다. 어마어마해요. 농진청에 막 점심때 가보면 사람 겁내 많아요. 식당을 9개인가를 운영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용역준 데도 있고 그래서 직영 체계로 전환시키면서 전라북도산을 먹는 구조로 바꿔내겠다. 이게 이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하나의 조금 획기적인 것은 군대급식.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애들한테는 좋은 먹을 걸 줘야 된다 해서 지금 강원도하고 경기도 쪽에 2군데를 시범사업으로 아마 내년부터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영역들이 확대되는 거죠. 이제 로컬푸드는 사실은 전라북도가 로컬푸드 1번지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전부 뭐예요? 직매장 중심으로 되어 있다. 잘 되는 직매장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직매장도 겁나 많습니다. 그리고 품질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어찌됐든 지금 친환경 학교급식이라든지 로컬푸드 이것들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지역산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구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세계 먹거리 체계는 어디서 생산됐는지도 내가 확인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고 가공을 거치면 확인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런 구조 속에서 이제 조금 힘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은 지역 먹거리 체계의 가장 핵심이죠. 이걸 이제 명칭을 붙인 거예요. 세계 먹거리 체계의 대한 먹거리 체계를 이름을 뭘로 할 거냐? 그걸 지역 먹거리 체계라고 하자. 근데 지역이라고 하는 단위가 익산을 하나의 지역 단위로 할 수도 있고 전라북도를 지역 단위로 할 수도 있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걸 하나의 지역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개념. 다양한 형태로. 어찌됐든 지역에서 우리 농산물의 소비 확대, 생산 확대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두는 것이 이제 지역 먹거리 체계의 가장 핵심이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동안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또 하나의 사회적 이슈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푸드플랜이라는. 전주의 시민들은 푸드플랜 많이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이게 누구예요? 김승수 전주시장. 김승수 시장이잖아요. 요 전주 푸드플랜. 2025 푸드플랜. 어마어마하게 이걸로 히트 쳤죠. 전주 시민들은 잘 몰라서 문제가 있는 건데 여기는 이제 여기 제가 아산건만 났는데 지금 푸드플랜 시범 사업을 충남이 광역단위로 하나 그 다음에 기초단체가 계속 수립을 해요. 푸드플랜이 아까 얘기했던 거냐면 이 지역 먹거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것을 선언적 의미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만들고 지역단에서 실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푸드플랜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그 2015년도 밀라노 도시협약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생산만 하는 게 아니고 생산, 가공, 유통, 그 다음에 소비,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인 폐기물까지를 먹거리의 전반적인 것들을 지역 내의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먹을거리가 이제 먹을거리가 농산물이 옛날에 그냥 생산하는 농민들의 생존권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 지역 사회의
유지시켜주는 하나의 중요한 매개고리로서의 먹거리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아까 김승수 시장이 선언한 거예요. 전주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2025년도까지는 전주시의 시민들의 먹거리는 이렇게 하겠다. 이걸 이제 선포한 거죠. 그래서 전주시 푸드 플랜 관련해서 뭐 전주 학교급식도 하고 푸드 플랜 뭐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저기는 이제 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행정 일방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뒤에 이제 여기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 거거든요. 추진 주체를 어떻게 만들 거냐. 추진 주체. 그러니까 지역 먹거리 체계에 지역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걸 어떻게 추진할 건지 그런 전략도 수립하고 그런 것들을 그냥 행정 일방적으로 아니라 거버넌스 기능을 만들어서 추진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걸 이제 고민하는 단위들인데 이 고민은 사실은 전주시가 앞서가긴 했지만 이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소개를 했냐면 좀에 있으면 이 행정이 유행 따라서 하듯이 너도 나도 저거 하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 시민들의 참여가 있어요. 생산 농민들이 참여가 있어요. 소비자가 참여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그 진행자 말씀하시는데 지역 경제를 사회적 경제 중심으로 가는 부분 저걸 또 대낮 그 맥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라북도는 농도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내용 제가 왜 이 얘기를 더 강조해서 왔냐면 지역 먹거리 선순환 TF라는 것을 농식품부에다 만들었어요. 농식품부에. 그래가지고 저 푸드 플랜 관련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 전주 큰일 났습니다. 전라북도 큰일 났습니다. 그냥. 이것 좀 어떻게 해결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농진청하고 먹거리 체계, 이제 지역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농협이 안 돼. 농협이? 네. 그래서 MOU 체계를 다 했어. 근데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그게 아닌데 이거 막아달라는 거. 근데 그걸 진행하는 줄도 몰라. 안도 농민단체장도 몰라. 농민단체다 제가 야 이거 지금 농식품부가 청와대에 와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공공급식 로컬푸드 전략을 세우고 추진하는데 그걸 한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혁신도시에 내려와 있는 공공기관들을 지역산 농산물을 식재료로 쓰는 것들을 기반을 구축하자. 그래서 일단 나주는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 같은 경우 농지청이 제일 크기 때문에 농지청 해야 된다 했는데 전라북도 가서 딱 상의를 하니까 우리는 이미 농협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협 4군데 농협하고 딱 농협 선정까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졌지. 그래서 저한테 이제 SOS 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청을 들어갔어요. 도청을 들어갔더니 그 친구들이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은 농진청에 와 있으니까 그동안 계속 요구를 했던 거예요. 야, 너네 여기 내려왔으면 더군다나 농업기관이니까 하니까 전라북도에서 안 식재를 좀 써주라. 근데 농진청이 반응을 안 해. 농진청이 반응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청장이 바뀌고 뭐 하면서 야 그거 한번 추진해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거 하려고 하니까 제일 편한 데가 어디요? 공판장이 있고 뭐 하는데 농협들 있잖아요. 농협들 걸려. 그래서 야 지금 우리가 그리는 그림이 유통을 중심에 놓은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지역에서의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어떤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들이 가장 핵심이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꾸 확대해 나가는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먹거리 플랜의 가장 핵심인데 그걸 먼저 놓고 그 속에서 농협의 역할은 뭔지를 이야기하는 게 순서지 먼저 해놓고 하자 보면 이게 되겠냐. 그래서 원점으로 싹 돌렸습니다. 돌리고 지금 TF 꾸렸어요. TF 꾸렸는데 문제는 뭐냐. 저기에 사람들이 막 들어가요.
서로 관심도 많아야죠. 그게 행정을 하는 사람들도 아 이게 지금 저게 저런 의미가 있구나. 근데 저거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농민단체도 별로 관심 없어요. 개념도 이제 막 도입되고 그래서 저걸 강력하게 했던 게 전국연구원의 황영모 박사가 저걸 강력하게 이제 강조하고 했던 친구 중에 하나고 농식품부 그림 그릴 때 그 친구가 일조를 했는데 그 친구 같은 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좀 큰 그림을 그려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가는 건데 제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시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시가 공공급식 사업을 하는데 물론 이제 학교급식은 강서유통센터를 통해서 하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 지금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이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왜 도농상생이라고 썼냐? 서울은 소비지 완전 소비지잖아요. 생산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림을 그렸던 먹거리운동진흥에 대해서 활동했던 분들이 들어가서 서울시가 소비지가 일방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도농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의 먹거리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하는 게 뭐냐면 구청하고 기초단체하고 자매기른 식으로 MOU를 체결합니다. 그래서 구청에 이렇게 공급하는데 공급은 또 누가 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 경제 구조에 참여하고 있는 기능을 가진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이제 공급을 하는 거.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생산단지는 어디로 할 거냐? 이걸 이제 선정을 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세 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1번이 만주가 됐고요. 2번이 전주. 그 다음에 부산. 내년에 이제 아마 익산 뭐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구청하고 자매계를 식으로 맺는데 문제는 그냥 물류만 농산물만 이렇게 움직이는 구조가 아니라 농촌을 이해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먹거리가 단순히 그냥 농산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들을 그 매개구리를 통해서 같이 공유해 나가는 식의 사업들을 하겠다. 이게 이제 서울시가 만들어낸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린이집부터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학교급식과 나중에 통합시키겠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넣고 그래서 이 도농교류를 지속적으로 해내는 구조. 근데 지금 방식은 아까 세계 먹거리 체계에서 가장 핵심의 경쟁력은 뭐였어요? 가격입니다. 그냥 싼 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가장 투명한 제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입찰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럼 저가로 입찰하는 가격 경쟁을 시켜놓으면 농업은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들을 사실은 없애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생각을 바뀌게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이 속에서 진행이 돼야죠. 그래서 요 지금 서울시가 그리고 있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은 서울 아까 얘기했던 전주 푸드플랜에 선언했듯이 박원순 시장이 서울 푸드플랜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그림들을 지금 그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라북도도 사실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이 오히려 저러한 기능들을 많이 잘 만들고 있어요. 이게 서울에서 저 서울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을 추진하고 그걸 선정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무엇을 보냐면 물건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준다를 안 봐요. 저 기능을 고민하고 있냐? 전주시가 무슨 농산물이 얼마나 있어요. 근데 전주시를 왜 선정했냐? 전주시의 푸드플랜을 보고 그린 거예요. 근데 저 푸드플랜을 이제는 지역 단위, 기초단체가 아니라 광역 단위에서 푸드플랜을 고민해야 될 단위들이죠. 근데 이런 고민들을 어디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농민단체 몫을 뛰어넘어야 돼요. 지금 농민단체들이 접근하는 방식으로 우리 생존권을 중심으로 자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하지만 그 이야기를 계속 하면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농업의 다원적 가치라고 하는 그것의 먹거리의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정책 제안의 한계가 와요. 그래서 생산의 문제를
소비자가 이야기하고 소비자 얘기를 생산자가 고민하는 그러한 서로 상생의 개념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 시스템을 정책으로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을 지역에서 만들어내면 그게 지역의 경쟁력이죠. 그럼 이걸 누가 하냐?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이 하죠. 그러니까 농민단체도 그렇게 가려고 이제 막 고민하고 아까 제가 서두에 청와대 앞에 농성단을 왜 제가 소개를 했냐면 거기 가면 농민단체장 만나는 것보다 소비자단체장을 만나는 횟수가 더 많아요. 가면 맨날 먹거리 관심 가진 서울 아줌마들 만나요.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식품부나 어디를 가서 만나도 그분들이 생산 얘기를 해줘요. 농민들 얼마나 힘든데 왜 그렇게 정책 그것밖에 못 하십니까? 이렇게. 그리고 생산 농민도 사실은 이제는 안전한 먹거리,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그리고 생산 현장을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는 구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래서 서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관계망들을 형성해내는 것들이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먹거리의 문제, 농업농촌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그나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경쟁력을 갖추고 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트랙으로 가고 또 다른 방식의 이러한 대안으로서의 지역 먹거리 체계를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구축해낼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고민거리고 우리 지역에서 풀어야 될 가장 핵심적 문제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지역의 선순환 구조,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 속에서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사실은 특수성이 있는 것이 우리는 농도기 때문에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관계망들을 우리가 계속 구축해내가는 고민들과 사업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정책이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먹거리 푸드 플랜에 관련된 기능들을 이제 같이 공유해내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합의해내야죠. 그래서 요즘은 뭐 푸드 플랜 아카데미 이게 최고로의 이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갑니다. 근데 제일 많이 가는 사람들이 농협 이 친구들 벌써 알고 있어요. 그래서 푸드플랜 아카데미 가서 10명 중에 7명이 농협 직원이라고 와서 하소연을. 근데 사실은 그게 시민사회 진영이 아니고 사실은 지역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들을 공유해내고 농민단체도 마찬가지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